자, 3과목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내용과 조문을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신용관리 실무에 관한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용정보법하고 채권추심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원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문제가 여기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에는 보통 4과목 부분에 다 몰아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이게 새로 생기는 첫 해인데 제 3과목에는 이런 관련 법률들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금자보호법이네, 뭐 이런 자본시장법이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그 단원 부분에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률에 나온 내용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 이 정도는 여기에 세 문제 정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 4과목에서 출제됐는데,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이제 내용이 된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 사례,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다수 출제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본서에는 그 4과목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출제는 마치 어음수표법이나 이런 것처럼 서로 3과목과 4과목에 걸쳐서 시험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음수표법 문제도 이 3과목에도 나오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낯설은 조문이다. 낯설은 조문. 기존에 출제됐던 조문들, 옆에 있던 조문들, 그런 것들을 지문으로 하나씩 넣다 보니까 이게 문장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있거든요. 특히 어음수표법이 굉장히 오래된 난해한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내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험이 나왔고,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 이게 한 문제 나왔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두 문제 나왔고, 나머지 이제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게 관련된 내용, 관할이라든가 소송에 관한 거, 소장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3과목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케이스 문제로 한 두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본격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케이스, 케이스 형식으로 값을 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실상은 이론이나 조문을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물론 신용정보법과 채권추심법이고,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나오니까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문제 해설 보겠습니다. 51번.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너무 쉽죠? 신용조사업이에요. 자, 52번. 채권추심회사에 관한 설명. 자, 채권추심회사라고 하는 거는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해요. 근데 채권추심회사는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하게 해서는 안 되죠. 명의만 빌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3번. 원칙적으로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용정보라는 표현을 써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 명칭만 보고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4번.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하셔야죠. 통해서만이 아니고 임직원들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임직원들도 할 수 있고, 더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도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5번.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있어서 법령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라. 그래서 여기 조문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신용정보법.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 업무 하여야 한다 해놓고 임직원 나오죠. 그리고 위임직 채권추심인도 추심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자에 속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문을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좀 직접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요. 자, 53번.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것.
1번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는 개인 신용정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정의 규정에 조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뭐 성명, 영상,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도 개인 신용정보라고 본 거죠. 근데 기업이나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조문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개인 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 신용정보잖아요. 개인이 아니니까 이걸 제외하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나오고 그리고 해당 정보로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경우도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라고 봤죠. 개념에 관한 문제고 법 4번 채권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채권 추심 행위. 여기에 이 조문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매년 나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채무 면제 결정이라든가 또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 행위 이런 걸 채권 추심회사가 할 수 있어요. 소송 행위는 본인하고 그 특별한 경우 그 가족 일정 범위의 친족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변호사 그죠?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할 수 있죠. 법무사도 특정 서류 작성 대행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채권 추심회사가 직접 소송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면제 결정 이런 건 어때요? 채무를 면제하는 거는 직접적인 채권자가 해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직접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명시적인 조문 채권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나오죠.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그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그죠?